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61부 표전문 전국, 목표는 정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396년 3월 이방원이 명제국에서 사행길을 다녀온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던 명제국과의 관계는 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명과 인신을 청하러 갔던 정총이 홍무제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억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거죠. 그 사유에 대해 명의 예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조선이 보낸 표문과 전문에 황제를 모욕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무제는 표문과 전문을 작성한 일을 명제국으로 소환하라. 그런 이제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문과 전문이 무엇이냐? 표문이라는 것은 황제한테 올리는 글을 말하는 거고, 전문은 황제나 황태자에게 올리는 글인데, 결과적으로 표문이나 전문이나 모두 황제에게 올리는 글들이지만, 문서의 형식 때문에 둘을 분리해서 부르게 되죠. 그래서 편의상 이제 둘을 합쳐가지고 표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무튼 명제국에서는 표전문에 쓰인 문구를 가지고서 지금 생트집을 잡게 되는데, 책임자를 보내서 해명을 하라고 하니, 태조는 당연히 이번에도 주먹이 온다죠.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나 하면서도 일단 이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이제 조선이 명절을 당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어 표전을 올려 할애하니 예의가 있는 듯하나 문사에 있어 경박하고 멋대로 능멸이 하여 근일에 인신과 고명을 주청한 장계 안에 주의 일을 인용했으니 더욱 무리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중국 고대 왕조죠, 그죠? 은 왕조의 맨 마지막 왕이에요. 주왕.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에서 폭군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하나라의 맨 마지막 왕이었던 거랑하고 은의 맨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 그래서 그 둘을 합쳐가지고 걸주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폭군의 대명사거든요. 이 주왕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게 바로 달기. 그 왕비가 이제 그 유명한 절세의 미녀로 소문이 났던 경국지색이죠, 그죠? 달기고 그 달기하고 더불어서 주지웅림을 즐겼던 걸로 유명하죠. 물론 이것도 견해는 되게 분분하긴 해요.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었다. 하여튼간에 어쨌든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중국에서는 이 주가 폭군의 대명사로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조선 측에서 명에다가 표전문을 보낼 때 그때 주왕 때 있었던 일을 고사로 인용을 해가지고 썼는데 나쁜 의도로 쓰지는 않았겠죠. 아무래도 나쁜 의도로 쓴 건 아니었겠지만 그냥 괜히 거슬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하 내용을 보시면은 홍무지가 여기서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가 그런 식으로 주왕의 얘기를 여기다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게 혹시 너네가 나를 주왕하고 비유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트집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혹 국왕의 본의인지 신하들의 희롱함인지 아니면 인신이 없는데도 거리낌이 없었으니 혹 사신이 받들어 가지고 오다가 중도에 바꿔치기 한 것인지도 모두 알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온 거죠. 이거 태조 이성계 네 생각이냐 아니면은 신하들이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한 거냐. 그게 아니면은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중간에 어떤 놈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국서가 바꿔치기 된 거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해명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표전문을 들고 왔던 정총을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만약에 글을 만들고 교정한 인원을 전원 다 내보낸다면 사신들을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를 또 조선 측에 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표문은 정탁이 지었고 전문은 김약항이 각기 작성을 했는데 그런데 표문을 작성했던 정탁은 현재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김약항만 보내서 해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이제 태조가 김약항을 떠나보내면서 좀 못내 많이 미안해 했대요. 아무래도 가면은 이게 돌아올 수 있을지 가서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그죠?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약항한테 위로의 말을 전달을 했는데 자, 그러자 이제 김약항은 떠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의 한 몸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가서 내가 잘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봉부도 당당하게 명제국의 사행길을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 보면은. 자, 이렇게 조선 조정은 김약항이 명제국으로 건너가서 해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일단락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사건이 더 커지고 맙니다. 김약항을 만난 홍무제는 김약항의 해명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노발대발하면서 계속 난리 부르스를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홍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표전문 작성에 관여한 자들을 모두 보내라. 그러면서 특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교정 책임자인 정도전을 콕 집어가지고 반드시 누구를 보내야 된다. 정도전을 보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홍무제의 목표가 드러난 겁니다. 홍무제는 조선 조정의 인물 중에서 특히 정도전을 매우 껄끄럽게 여기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간 홍무제의 다른 요구들은 다 들어줬던 태조도 이 요구만큼은 들어주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정도전은 자신한테 있어서 분신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을 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은 오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무제의 요구를 또 정면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최대한 비위를 맞춰주기로 한 이상 한 대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한신하가 호련히 나서서 스스로 정도전을 대신해서 명제국에 갈 것을 자청했으니 굉장히 뜻밖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권근이었다는 거예요. 자, 권근. 그는 누구인가? 권근은 이세계 휘하에서 공부를 한 인물 중 한 명이죠. 그 학파 내에서는 가장 막내뻘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드라마 정도전에서도 이제 권근이 그쪽 일파에서는 막둥이 역할로 나오는데, 권근은 이승민과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고 스승인 이색과 정치적 입장이 계속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개국 과정에서 당연히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조선이 개국된 후에 권근은 태조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정계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민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었던 인물이죠. 이 무렵에 권근은 은밀하게 이방원 세력에 편입된 상태였는데, 그런 권근이 명제국으로의 사행길을 자청하자 태조는 의아해하면서도 일단은 그를 믿어보기로 해요. 자, 이렇게 조선 조정은 다시 한번 홍무제에게 해명을 하기 위해서 사행 사절단을 다시 보내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하륜이 총괄 인솔 하에 권근, 정탁, 노인도 등이 명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참 이제 슬픈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중풍으로 거동이 힘들었다는 그 정탁마저도 어쩔 수 없이 사행길에 포함을 시키게 돼요. 그만큼 사태가 엄중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자면은 그 정탁이 간데도 불구하고 정도전이 빠졌다는 거는 태조가 죽었다 깨어나도 누구는 보낼 생각이 없냐면은 정도전은 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도전이 이제 빠졌잖아요. 빠진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으로는요, 여기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도전이 현재 각기병과 배가 불러오는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교정 책임자이긴 하지만 또 실질적인 교정은 권근이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권근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말로 둘러댔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이, 여기서 말하는 신은 태조를 말하는 거예요. 태조가 이제 홍무제한테 하는 얘기죠. 신이 경사에 밟지 못하였고 그를 지은 자가 모두 해외의 사람이러므로 어음이 다르고 학문이 정리하고 해박하지 못해서 평문과 전문의 체제를 알지 못하여 문자가 어긋나고 틀리게 된 것이요 어찌 감히 고의로 희롱하고 모멸했겠습니까?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태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장 출신이라서 좀 무식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국어, 중국어하고 서로 또 이제 발음이 다르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이거를 작성한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을 좀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 좀 이제 해명을 해야 되니까. 참고로 홍무제가 되게 좀 까탈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금치고도 되게 많이 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자 의혹도 꽤 많이 일어났는데, 홍무제의 그 과거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가 뭐냐면은, 홍무제가 과거에 승려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왜 그랬냐면은, 주원장이 굉장히 어릴 적에 가난한 집안 빈농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홍무제 가족들도 다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홍무제가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절간에 들어갔죠. 절간의 생활에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절에서도 식량이 부족하니까 신참 순서대로 내보내요. 탁발승으로. 그래서 홍무제가 탁발승 생활을 꽤 오래 했었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탁발승이지 그냥 비렁뱅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홍무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의 흑역사를 갖다 떠올리게 하는 단어, 중이란 단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 이제 거지 생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린 같은 단어들.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이제 바로 홍건적인데, 홍건적이 어쨌든 뭐 이게 도적 집단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도적이란 단어, 이런 단어 되게 싫어했어요. 심지어 그 단어를 연상하는 문자도 싫어했어요. 예를 들자면 빛광자. 그거 못 쓰게 했습니다. 왜냐? 빛광자 쓰면은, 빛광, 빛난다. 너 지금 옛날에 내가 승려했던 거 지금 비꼬는 거지. 나보고 지금 빛나리였다고 비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문자를 갖다 이런 식으로 다 금식어를 정해놓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제 조선 측에서는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하 내용을 보시면은 삼가 분부하신 대로 표전문을 지은 정탁과 교정한 권근이며 교정을 개품한 노인도는 판사 여권사 이을수를 시켜서 경사로 압송해가 폐하의 결재를 청하는 외에 정도전은 정탁이 지은 표문에 일찍이 지우거나 고치지 않았으므로 일에 관계없으며 또 본인은 복창과 각기병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한 거는 정탁과 권근 그리고 노인도고 그래도 이 세 사람을 보내는 거다. 그리고 정도전은 교정 책임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거기다 본인은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는 말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태조의 완강한 겁으로 명제국에 소환되는 것은 피했지만 정서전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찜찜하기 그지없죠. 왜냐하면 은밀하게 이방원과 연대를 하고 있는 권근이 자청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이것도 좀 그런데 인서자는 하필이면 이방원의 책사 노릇을 하고 있는 하림이라는 거죠. 정도전은 이렇게 나날이 거세져가는 이방원 일파의 도전 행위에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일이 꼬이려고 하는지 뜻밖의 악재가 또 터집니다. 이렇게 딱 이제 권근 일행이 사행길로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세자 이방석의 모후인 신덕왕후 강씨의 병세가 위중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자 태조는 승려 50여 명을 내전으로 불러들여 불공을 들이고 자, 지금 승유 억부를 기치로 들었던 성략국가 조선에서 그때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간히 태조가 지금 급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또 태조가 상당히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조선이라는 나라가 군약신강이니 어쩌냐 해도 왕이 진짜 맘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밀어붙이면은 막기 좀 힘들어요. 특히 태조 같은 경우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태조가 이렇게 해서 승려들도 불러가지고 불공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흔히 하는 것 중 하나잖아요. 옛날에 공민왕이 노국공주 때도 했던 거. 가벼운 죄를 범한 죄인들을 사면하는 등 정성을 쏟았지만 끝내 신덕왕후 강씨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맙니다. 자, 슬픔에 잠긴 태조는 정동에 있는 지금 이제 영국 대사관 자리에다가 능을 만드니 그것이 바로 정릉이었다는 거죠. 자, 한편 조선에서는 신덕왕후 강씨의 국상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마침내 권군 일행이 명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홍무제는 사신으로 온 정탁이 이미 중풍이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돌아가도 좋다고 하면서 하륜편에 돌려보내요. 그래서 하륜과 정탁은 돌아오게 됩니다. 애초에 하륜은 뭐 이제 사행으로 왔다기보다는 인솔자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요. 그러나 처음에 고명과 인신을 받기 위해서 갔던 정총 그리고 해명을 위해서 갔던 김약항은 여전히 억류되어 있었고 새로운 권근과 노인도도 역시 같이 억류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권근의 경우에는 말이 좋아서 억류했지 실제로는 홍무제로부터 굉장히 상당히 후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홍무제는 권근을 불러서 직접 시를 지어서 주고받을 정도로 그릇 각별히 돼 있고 이는 권근이 이방원의 세력임을 안 홍무제가 확연히 차별적인 대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윽고 홍무제는 권근의 해명이 명료하고 그의 학식이 풍부하여 감탄했으니 그간 억류되었던 사신들을 모두 돌려보내주겠다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꼬여만 갔던 정국이 희한하게 이방원 라인인 사람이야 보니까 순탄하게 쫙쫙 풀렸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 돌아가는 게. 그러면서 이제 홍무제는 억류된 조선 사신들에게 기념으로 옷도 한 벌씩 하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 사신들이 귀국하는 날 마지막으로 홍무제에게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접견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근은 홍무제가 하사해준 옷을 입고 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왔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조선이 신덕왕 강씨의 국상 중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기 위해 흰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전에도 원래 좀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조선 사신단이 지금 자기들 본국이 국상 중인데 이 흰옷을 입고서 황제를 접견을 해도 되냐? 라고 이제 한번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미 명 측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황제 앞에서는 그렇게 상복을 입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뭐 사대를 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본국에서 지금 국모가 돌아가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예의가 아니냐. 그래서 좀 강단 있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홍무제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거 보고 노발 대발 난리 부르스 치고 난리가 나죠 이게. 결국에는 홍무제는 뭐라고 이제 하냐면은 권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시 억류를 시켜요. 어쭈구리 이것들 봐라. 니들이 감히 지금 내 말을 어겨?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불기에 객이되고 권근만 혼자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홍무제가 표면적으로는 나머지 사람들이 자신이 하사해주는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억류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홍무제가 은연중에 이런 말도 하거든요. 홍무제는 권근 편에 들려보낸 국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총, 노인도, 김약강 등은 조선에 있을 때 정도전의 날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자들이다. 즉 홍무제는 이들을 정도전 일파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억류한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밝히게 돼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홍무제의 타깃이 끝까지 정도전 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방원의 측근인 권근에게는 온갖 파격적인 예우를 다해줬던 것은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총은 전일 한림원에다 써서 주기를 왕비가 작고하였으니 자체를 입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한림원에서 회답하기를 본국에 비록 상사가 있더라도 조정에서는 그리할 수 없다라고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뒤에 연절에 이르러 흰옷을 입고 권례에 들어왔다. 즉 강단 있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홍무제의 심기를 자극하게 되면서 결국 나머지 사람들은 재억류가 되고 권근만 귀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억류됐던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명제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료 내용 하나 더 찾아보면요. 권근에 대한 정도전의 심리가 또 나와 있는 사료가 있어요. 자, 뭐라고 써냐면 이렇게 돼 있죠. 도전이 듣고 마음에 꺼려. 여기서 뭘 들었냐면은 권근이 자기를 대신해서 간다는 말을 듣고서 꺼리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께 말하였다. 그는 이색이 사랑하던 제자인데 색이 일찍이 기사한 연간에 주상을 황제에게 고자질하다가 뜻을 얻지 못하였는데 지금 근이 청하여 가니 반드시 이상한 것이 있으니 그를 보내지 마소서. 임금이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정도전은 권근은 원래 이색 라인이고 옛날에도 태조로 모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인간을 사신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한 번 좀 딴지를 걸어요. 그러나 태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정도전을 보내야 되는데 이거 정도전을 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침 권근이 대신 간다고 하니까 이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해가지고 태조도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권근을 보내기로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하 내용 보면은 근이 황제의 우례를 받고 돌아오매. 그러니까 주원장이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고 온 거죠. 도전이 헌사를 사주하여 그는 정총 등이 모두 억류를 당하였는데 혼자 방환을 얻는 까닭을 탄핵하게 하고 드디어 임금께 말하였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걸 갖다 또 찌르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억류당했는데 왜 자기만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냐?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가가지고 뭔가 좀 밀실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것도 크게 먹히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난번 이방원의 사인길과 더불어서 이번 권근의 사인길까지의 결과를 통해서 홍무제의 의도가 굉장히 확실해집니다. 홍무제의 대조선 정책은 점점 정도전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고 있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가 원했던 것은 정도전의 제거라는 것이 여기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홍무제에 대한 조선 측의 파트너는 다름 아닌 이방원이라는 건 역시 분명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정도전은 시시각각 자신을 향해서 조여오는 홍무지의 칼날을 보면서 이를 돌파해 나갈 묘책을 찾기 시작했으니 과연 정도전이 찾아낸 그 묘책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